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연주입니다. 인간의 달 기지 건설을 실현시켜줄 3D 프린터 기술 어디까지 개발돼 있을까요? 그리고 블랙홀을 통해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나사가 사상 처음으로 우주 3D 프린팅에 성공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설치된 3D 프린터를 2차례 시험 가동하고 조정한 뒤 프린터의 면판을 제작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무중력 상태에 가까운 우주선 내에서 면판이 예상보다 단단하게 프린터에 고정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는 화성과 같은 행성은 물론 우주 소행성 등으로 향하는 장거리 탐사에 나서다 보면 언젠가는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를 만드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프린터로 문서나 사진을 출력하는 건 일상이죠. 그런데 이제는 종이가 아니라 공간의 입체로 프린터하는 3D 프린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설계도만 컴퓨터로 만들어서 명령을 내리면 3D 프린터가 그대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참 신기하죠. 이 3D 프린터가 우주로 가서 프린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3D 프린터 기술이 개발되면서 우주 탐사에도 또 초록불이 켜졌죠. 네,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는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올 수도 있고 뭐 어디 구해올 수 있죠. 전화를 걸린다든가. 네. 근데 우주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갖다 가져오려면 지구에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은 이런 공구들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은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달에 이 우주 프린터를 3D 프린터를 우주로 가지고 간 우주 프린팅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11월 말에 이 실험을 해본 겁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우주 정거장 안에서 그걸 프린팅을 한 거거든요. 성공했나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메이드 인 뭐가 되겠습니까? 스페이스? 스페이스, 그렇죠.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는 많이 봤지만 메이드 인 스페이스는 본 적이 없죠. 근데 우주에서 이 3D 프린터가 어떤 원리로 좀 작동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지구와 똑같은데 다만 중력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공기는 있죠. 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 3D 프린터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근데 보통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판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무중력이니까 금방 뭐 프린터 기에서 떨어지고 뭐 둥둥 떠 있고 정도 생각했는데 이것이 프린터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의 안 떨어질 정도로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것도 신기한 부분이라고 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메이드 인 스페이스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다. 그게 의미가 있는데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상당히 기계에 탁 달라붙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앞으로 그 성능이라든가 그것의 어떤 그 기능 자체가 지상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해 봐야 되겠다. 하지만 앞으로 우주정거장이라든가 달, 화성 같은 이런 격리된 곳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구라든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이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물품의 단점이랄 건 없나요? 물론 이제 그냥 지상에서 여러 가지 부품 조립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공정이 짧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경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망가졌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 있으면 그 부품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우주에서 3D 프린팅을 했다, 지상에서 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기로 만들어낸 메이드 인 스페이스, 이 제품들이 우주 개발에 많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의 천문학 연구팀은 은하 사이의 거리를 좀 더 정확히 측정하는 계산법을 발견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눈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진 사냥개 자리 방향의 은하 NGC 4151을 이용해 계산했습니다. 기존의 1,300만에서 9,500만 광년으로 폭이 크게 추정됐으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 6,200만 광년 거리에 있음을 측정해냈습니다. 정밀도가 90%에 달하는 이 신기술로 우주 이론에 대한 오차를 기존보다 줄일 수 있고 우주 팽창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악의 화신, 사우론의 눈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영국의 사우샘프턴 대학의 천문학 연구팀이 사우론의 눈과 매우 닮은 거대 블랙홀을 관측했는데요. 이 연구팀은 블랙홀을 통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에서 1억 배에 가까운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네. 블랙홀이 있으면 주위에서 이 물질들을 빨아들이겠죠. 근데 블랙홀은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블랙홀 근처에는 이 가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블랙홀을 따라서 회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네. 강한 빛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 뭐냐면 블랙홀, 거대 블랙홀, 은하 중심의 거대 블랙홀 가까이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가스 원반에서 강한 액선이나 자외선 같은 빛이 나오는데 이런 자외선 같은 빛들이 거기서 떨어져 있는 그 바깥에 있는 먼지 고리에 또 이제 먼지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 흥분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적외선 같은 자외선보다 약한 적외선 같은 빛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외선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먼지고리에서 적외선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재면 네. 자외선이든 적외선이든 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 자외선과 적외선 나오는 시간 차이를 계산하면 이 안에 있는 가스 고리에서부터 먼지 고리까지의 거리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면 30일, 빛으로 한 30일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 30일 정도 가는 거리가 눈으로 볼 땐 이 정도 거리더라. 그럼 이게 이제 30광1이죠. 네, 빛이 네. 30도 가는 거니까. 그런 식인데 그러면 이제 그 거리 아니까 30일 정도 가는 거리가 요만큼이니까 전체 은하 크기는 얼마나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렇겠네요. 기존에 했던 것보다 굉장히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은하가 이제 사장계자리라고 하는 네. 그 별자리인데 그 별자리에 있는 NGC 4151이라는 NGC라고 하는 것은 은하 성운성단의 목록이에요. 네. 4151번 목록에 있는 은하까지를 측정했는데 과거에는 이 은하까지 거리가 1,몇백만 광년서부터 9,몇백만 광년. 굉장히 편차가 크죠. 네, 그만큼 이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어려웠나 봐요. 워낙 멀리 있으니까 네.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가까운 달까지 거리는 레이저 반사시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굉장히 불확실했는데 이 정확한 빛의 이동한 시간을 갖고 측정하다 보니까 네. 6,200만 광년, 굉장히 오차가 적은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요, 이렇게 은하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 또다시 어떤 사실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먼다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면서 그러면 그 은하까지의 거리가 나오면 그 은하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별들이라든가 그 은하의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은하를 연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은하까지 거리 측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은하 같은 경우는 초신성 폭발로 거리를 측정하는데 초신성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태양의 100배 정도 터진 거랑 태양이 한 30배 정도 터진 거랑 태양이 한 3배 터진 거랑 다 초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초신성 같은 걸 이용해서 거리 측정하는 거를 갖다가 네. 정확하게 은하 중심에 있는 이 가스 고리와 이 먼지 고리 사이의 그 빛의 이동, 시간을 이용해 측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은하까지의 거리 측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을 찾았다 하는 거고요. 보통 대부분의 은하들은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네. 그 거대한 블랙홀로 가스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빠르게 회전하고 거기서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영역들, 이걸 활동 은하 핵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은하들 중심에는 거대 블랙홀이 있고 활동 은하 핵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은하까지 거리 측정하는데 굉장히 대단한 그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별별 뉴스, 달기질 건설을 실현시켜줄 3D 프린터 기술, 그리고 블랙홀을 이용한 은하까지의 거리 측정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약 6,000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는 약 2,000억 개에서 많게는 4,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늦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의 알파별. 그리스 신화에서 반인 반마 거인의 이름을 따 붙여진 별. 이 별은 무엇일까요? 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과 행성, 인간은 우주로 여행을 가기 위한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별과 행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지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의 여행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별과 행성의 차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별은 영어로 스타. 네. 스스로 타서 빛을 내는 것만을 별이라고 합니다. 네. 지구는 타지 않죠. 네. 달도 타지 않습니다. 해는 타죠. 해는 타니까 밝고 뜨겁고 그래서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처럼 스스로 타면서 빛을 내는 것만을 스타, 별이라고 하고요. 네. 행성은 별을 돌고 있는 자그마한 천체들, 별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이런 존재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태양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행성은 태양 쪽으로 보면 수성이겠고요. 네. 지구에 제일 가까운 별 하면 태양이고 네. 태양 다음으로 태양계를 벗어나서 제일 가까운 별이 외계 별이 되겠죠. 그래서 네. 항성간 여행, 인터스텔라처럼 항성간 여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태양계 내부가 아니라 태양을 벗어나서 다른 별에 있는 행성을 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제일 가까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켄타우로스라는 별자리에 있는 알파 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센타우로스 알파해도 되고 센타우로스 알파 중에 프록시마를 해도 돼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센타우로스냐 켄타우로스냐 저도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네. 분인데 라틴어 발음을 하면 켄타우로스가 맞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센타우로스가 맞고 이 알파별은 세 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큰 A, B, 그 다음에 좀 떨어져 있는 C가 있는데 네. 이 C에 해당되는 게 프록시마라는 별이거든요. 센타우로스 프록시마라는 별인데 프록시마라는 것은 가장 가깝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센타우로스 알파에 해당되는 A, B, 프록시마 요 세 개의 별이 가장 지구에 가까운 별이고 인간이 여행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가까이 갈 수 있는 별들이 이 별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그 별들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센타우로스 알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선 되는데 네.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남쪽을 가셔야 보는데 이 별들은 1등성이에요. 네. 한덩어리를 보이는데 1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맨눈으로도 뭐 도시의 한복판에서 보일 정도로 밝은 별이지만 이게 빛으로 4.3년 가는 거리. 네. 거리를 치면 40조킬로미터예요. 오, 뭐 인간은 갈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억 정도가 아니라 조예요. 40조킬로미터에서 우리가 보이저 우주선 이야기하죠. 보통 가장 멀리 가 있는 태양계를 네. 막 벗어나려고 한다고 했는데 보이저 우주선이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으로 몇만 킬로쯤 됩니다. 네. 출발할 때는 4만 킬로에서 시작돼가지고 좀 목성이나 토성을 지나면서 좀 빨라져가지고 7, 8만 킬로 정도 되는데 네. 이런 시속 몇만 킬로 되는 우주선 타고 가더라도 이 센타우로스짜리 알파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8만 년에서 10만 년 걸려요.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별까지 우주선 타고 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네. 가는 방법은 역시 둘 중에 하나죠. 영화에서처럼 웜을 통해서 간다든가 네. 아니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날아간다든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고 실제로 갔다 오는 동안에 그 우주선 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안 먹지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아빠가 갔다 왔는데 딸이 벌써 할머니가 되어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과연 그 별들 속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느냐? 사실 가봤자 행성이 없으면 우리가 착륙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이 센타우로스 A 말고 B, 그러니까 제일 큰 거 말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별 근처에서 지구 정도 되는 크기의 행성은 발견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구보다 조금 큰 정도의 행성인데 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너무 별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에서 좀 적당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바퀴씩 돌죠. 네. 그 행성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며칠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표면의 온도가 100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죠. 네. 거기에 행성이 적당한 거리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생명체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보통 이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할 때 이 센타우로스 알파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프록시마라는 별이 제일 가까운 별. 인간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별이다. 네. 신비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와 줄지 기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이제 한 해가 정리되고 있죠. 네. 이루지 못한 소원들 참 많을 거고요. 마지막 소원 빌 기회가 옵니다. 네, 12월 14일 일요일 네. 밤 9시 무렵 밤하늘에서 시간당
1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와. 한 해 중에서 가장 많이 별똥별이 떨어진 날 중에 하루가 바로 12월 14일 밤이에요. 그렇군요. 예, 쌍둥이 자리 유성우라고 합니다. 쌍둥이 자리라는 별자리 근처에서 시간당 100개 이상의 별똥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쪽 하늘을 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별똥별은 사방에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쌍둥이 자리 유성우라고 해서 쌍둥이 자리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사방으로 터지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그냥 매지가이 보듯이 초점 흐리고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쌍둥이 자리는 겨울철 별자리이기 때문에 저녁 9시 무렵이면 동쪽 하늘이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쪽 하늘을 기점으로 사방에 터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년에 며칠씩 이제 그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중에 3대 유성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보이는 사분의 자리 유성우라는 게 있고 8월에 보이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쌍둥이 자리 유성우예요. 쌍둥이 자리 보통 이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 혜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구가 통과할 때 그 혜성의 부스러기들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쌍둥이 자리 유성우 같은 경우는 혜성이 아니라 소행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소행성에서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았을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소행성이 파에톤이라는 소행성인데 과거에는 이게 혜성이었을 거다. 혜성이 태양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날아갈 건 다 날아가고 네. 안에 돌덩어리들만 남아서 소행성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파에톤이라고 하는 소행성이 지난 궤도를 지구가 통과하는 날이 12월 14일. 그중에서 밤 9시 전후로 해가지고 시간당 100개에서 120개 정도의 별똥별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네. 근데 12시가 넘어서도 계속 이제 기점은 그 지점이지만 일단 새벽에 갈수록 별똥별은 또 더 많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날 밤에는 작정하고 두꺼운 반복 입으시고 네. 다만 이제 12시 반 정도 지나면 이제 하얀 좀 진한 달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아주 밝은 것들만 보이겠죠. 네. 근데 워낙 별똥별이 많기 때문에 달빛 속에서 별똥별 밝은 거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너무 어두운 데서 보면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12월 14일 일요일 밤입니다. 근데 너무 또 밤새가지고 월요일에 출근하시는데 지장 갖지 마시고 네. 별똥별과 달빛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12월 14일 밤입니다. 네, 또 14일마다 또 데이가 있잖아요. 12월 14일은 또 허그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또 허그하면서 별똥별 좋은 그렇죠. 기회네요. 네, 요즘 날씨도 추운데 또 연인들끼리 또 사랑하는 친구끼리 꼭 껴안고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밤 9시에 동쪽 하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세요.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